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진행자 이원재 소장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경제 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우 뉴스 시간입니다.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철도 파업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 노조가 오는 12월 5일부터 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6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뭐 사실 아주 뭐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지시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안내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태업 중이기 때문에 네. 지하철이 뭐 어떻게 도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 그 태업이라는 게 이제 그 파업 이전 단계에 이제 일을 이제 어느 정도 게으르게 하는 걸 태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내 방송에 나오는 건 이제 이 교통공사와 그 철도공사에서 내보내는 안내 멘트라서 이 지금 파업하시는 이제 노조분들은 이 태업이 아니다,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방적인 용어일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업무를 뭐 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작업 매뉴얼을 초과해서 되게 이제 하는 일들이 많아서 작업 중에 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뛰지 않겠다. 네, 원래는 뛰어다녀야 되는데. 승하차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승객들이 안 탔는데 문을 이렇게 닫으면서 빨리 타게 만들고 이제 막 그 가방에 걸리게 만들어서 시간을 맞췄는데, 이제 그걸 승객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타고 나서 출발하게 되면 10초, 20초 정도 지연 출발하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늦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준법 투쟁인데, 준법 투쟁을 하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연 출발 같은 게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사다리 작업 같은 걸 2인 1조로 하겠다. 그리고 정차 시간을 지키겠다. 운전 중에 이제 사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보통 이제 페트병 같은 걸 놓고 해결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 화장실을 철저하게 다녀오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 준법 투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봐서는 이게 왜 이게 태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을 계기로 사실 지금 이제 인력 감축이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 인력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충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지금 이제 뭐 지하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 준법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코레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코레일과 지하철과 각각 요구 조건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임금을 2.5% 수준 기본급을 인상해야 된다. 코레일이죠. 네.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조건으로 성과급을 지급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통상임금 관련해서 체불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달라. 그리고 이제 외주화,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해달라. 사실 당연한 요구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사주 위교대를 승인해주고 승진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운전실에 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중단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철도는 그렇고 이게 이제 코레일 노조의 요구 사항이고,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이제 무려 2,20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17,000명 정도가 정원인데 16,000명이 있고, 그 중에 더 줄여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노선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인 승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철 1, 4, 5선은 열량이잖아요. 10칸이라서 2인 승무를 하고 있는데, 5호선에서 9호선은 이제 6량에서 8량 정도라서 1인 승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1, 4, 5선은 자동화가 안 된 그 칸도 많아서 지금 이제 2명이 차장이 1명 필요한데 차장이 없이 1인 승무제로 하겠다는 거죠. 열량은 유지하면서 그런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차장이 좀 봐주기도 하고, 이제 기관사가 이제 그걸 나눠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뭐 지하철에 성추행이 발생했다라는 뭐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거나 자리 비워야 되잖아요. 냉난방을 꺼달라고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교통약자가 갑자기 뭐 한다 뭐 무출입문에 누가 걸렸다거나 했을 때 그런 민원 처리를 기관에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안전사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사람이 2명을 1명을 줄인다라는 게 두 사람이 했던 일을 한 사람을 줄이는 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닌데 단순히 이걸 이제 비용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사람부터 일단 줄이겠다는 네. 거네요. 기관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요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게 되면 이제 지금 산업재해 관련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올해도 2명의 그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17,100명이 정원인데 16,4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이미 지금 정원에 모자란 상태인데 네. 여기서 2,200명을 더 줄인다. 그러면 한 네. 14,0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정원보다 3,000명이 적은 숫자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좀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게 네. 코레일 이게 해마다 사측이. 반복되는 문제 같지만 아마 그 맥락은 비슷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지하철과 철도의 그 오래된 적자, 만성적인 적자가 과연 인건비 부담 때문인가? 그리고 이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지하철 편이죠, 만족도 아주. 높은 네. 그리고 시간도 잘 지키고 쾌적하고 그래서 철도도 보면 지금 KTX는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놀랍게도 13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13년 동안 요금이 지금 기억해 보시면 뭐 그럴 거예요. 부산 간 요금이 그렇죠. 서울 부산이 네, 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예. 그대로 뭐 10년 전하고 거의 그대로라는 느낌이 들 그렇네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예. 적자가 나는데 요금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적자인데 이걸 사람을 잘라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자르는 과정에 이게 불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다 그 안전과 관련된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일본도 잘 알고 계시죠, 김 의원. 네네. 그 실장님 그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철도 민영화 때문에 엄청난 그 그렇죠, 사회적 그렇죠. 그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일본이나 영국의 그런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가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를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코레일의 적자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 제가 사실 이게 보면 이 취재를 하다 보면 와 코레일과 서울 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의 그 데이터가 정말 명확하지 않다. 아, 이게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시설 사용료 같은 것들은 공개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적자 노선에 대한 데이터도 거의 지금 공개도 하지 않고 기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코레일 실적은 비교적 공개된 데이터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매출이 줄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 1조 2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적자 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벌써 최근 몇 년 사이에만 뭐 8천억, 4천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적자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고 특히 또 코레일은 또 지역의 그 지선들 있잖아요. 네. KTX는 비교적 적자가 나지만 그 지역의 지선들 뭐 장항선이나 전라선 뭐 그 있잖아요. 그런 선들은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콜에서 난 이익을 가지고 그 지선들의 비용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콜의 입장에서는 그 적자 노선 다 없애버리면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이 코레일이 어떤 공적인 인프라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도는 항상 그런 거죠. 네. 코레일의 또 대주주는 누구냐?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겠죠. 정부가 이 적자를 다 감당하고 이 인프라를 유지해야 될 정부가 지금 사람을 잘라서 적자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정환 대표님 분기탱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예. 3,600억이고요. 하루에 10억 원 정도 지금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하루에 상황입니다. 10억씩 적자 때문에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서울교통공사도 그렇습니까? 지하철도? 서울교통공사는 17조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코레일 20조 원, 서울교통공사 17조 원입니다. 37조 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 이게 또 부산교통공사, 뭐 예.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도 다 500억에서 8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금이 지금 13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네. 이게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좀 싼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어제 계속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요금이 다 이제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획일화가 되게 딱 단일 비교는 어려운데 1km당 요금을 보면 KTX가 130원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당 130원. 예.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의 IC 이체라고 하지. 이체는 한 4배 정도 되고요. 어. 한국의 4배 정도. 프랑스의 떼제베는
1.4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단 KTX 요금도 굉장히 싸고요. 아마 유럽 여행하실 때 보면 기차 요금이 그렇죠. 엄청 비싸죠. 거의 비행기 요금만큼 네. 비싸고 어디 한번 갈 때면 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 거 보셨을 거고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 신칸센 요금도 엄청나게 비싸죠. 네. 거의 비행기 요금 이상으로 비싼데 맞습니다. 사실 보면 그 우리가 신칸센만 해도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쾌적하고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기다린 시간 대비해서 그리고 역은 항상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성이 고속철의 좋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가격을 높여받아도 충분히 어떤 시장이 있는 건데 한국은 지금 KTX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금을 못 올리는 거는 이게 정부가 이걸 이제 그 핵심 물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작년 대파 논란도 있었고요. 물가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러니까 대중교통 요금을 계속 묶어두고 있으면서 그 대중교통이 싸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이 적자를 결국 이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그럼 상황입니다. 적자가 났으면은 네. 요금 인상은 못하게 지금 맞습니다. 정부가 막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적자가 난 걸로 어떻게 좀 보전을 해준다거나 원래 보존을 해줘야 되죠. 네. 공기업이니까. 그리고 예. 이제 정부가 적자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적자를 보존은커녕 그 정부가 줘야 될 돈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니까 인력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집행액과 정상금액 제가 데이터를 보내드렸는데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유지보수 유타근무, 그러니까 이제 철도공사의 유지보수를 이제 하는 게 있죠. 이제 네. 그 집행금액 대비 위에가 집행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3조 2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정상금액이 3조 원 정도인데 이 여기 정산은 정부에서 한 정산인가요? 네, 비는 금액이 한 2,154억 원 정도 되네요. 이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스란히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는 거죠. 지급을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아무 보시면 이유도 이제 그 집행금액 대비 정산을 해주고 425억 원을 이제 보존을 해주는데 보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코레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부가 이걸 감당하고 메꿔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마이너스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자 비용을 엄청나게 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이 코레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걸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경영이 방만하다거나 뭐 효율화해야 될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률에다가 요금을 13년째 동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적자 노선의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자 노선을 국가가 이걸 그 인프라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다 이 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로 사용료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선로 사용료를 이게 그 쭉 뽑아보면 얼마를 이제 지급하고 있고 얼마 못 받고 있는지 나올 텐데 선로 사용료라는 게 이를테면 고속도로 통행료와 그렇죠. 비슷한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철도가 사실 국가 인프라인데 공기업끼리 또 돈을 내는 거예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이라는 그 또 공기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철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네 맞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걸 한 주머니에서 한 주머니로 관리하면 될 그러네요. 텐데 예. 따로 둬가지고 이걸 이제 비용을 내게 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상하 분리라고 하는데 이 상하분리. 상하 분리 상은 이제 위에서 기차 다 기차로 운행하는 거고 아래는 이제 그 인프라를 하는 건데 네네. 장기적으로 JR처럼 일본의 그 일본 철도처럼 이걸 따로 관리해가지고 운행사를 여러 개 둬서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뭐 여러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와 이제 SR이 두 개 네, 있는데 이걸 네. 쪼개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계속 내다 팔고 하겠다는 게 이제 오랜 민영화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건이었죠. 이제 그래서 KTX의 경우 매출의 34%, SR은 50%를 내는데 꽤 많이 내네요. SR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내니까 이게 그 경쟁 체제 뭐 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코레일보다는 많이 내니까 이제 뭐 이 국가철도공단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국가에 네.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이건 지금 보면 이제 코레일과 SR의 이제 그 주주 구성입니다. 이제 결국 SR도 결국 정부 소유에 가까운 구조인데 이걸 분리하면서 사실 중복 투자도 있고 사실 비용을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그 수서 쪽으로 많이 이용력을 뺏기면서 코레일의 이익이 더 줄어드는 경영이 악화되는 그런 코레일의 상황이고요. 지분이 저만큼이나 있는데
네. 오히려 SR한테 고객을 뺏기고 있으면 코레일로서는 이게 참 답답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사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포석 아니냐라는 오랜 의혹이 있었는데 SR 분리한 게 2017년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다시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 예. 계속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이 그렇듯이 검토만 하다가 실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상하 분리라는 걸 어설프게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건 이 국가철도공단 아까 이제 네. 통행료를 받는 하부, 그 철도공단은 그러면은. 지금 매출이 2조 원이 넘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적자가 나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이라는데 이용료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선로 사용료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적자 나는데 뭐 이용료도 많다.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 중재를 써가지고 정리하면 될 텐데 이렇게 그 이용료를 퍼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가철도공단은 뭔가 알짜 기업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철도공단을 놔두고 뭐 민영화론자들은 네. SRT 아니면 지역의 뭐 간선들을 다 쪼개거나 아니면 뭐 서울 강릉선을 뭐 따로 민영화하거나 그런 것까지 그렇죠. 포석에 그러니까 뭐 뒀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상으로는 하부, 그러니까 철도를 국가가 관리를 하고 그 위에 돌아다니는 기차는 네, 민영화해서 이거를 경쟁 체제에서 체제로 해서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건데, 근데 그래서- SRT가 이제 네. 하나의 어떤 좀 맞습니다. 사례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네. 건데 SRT 때문에 코레일 적자가 커졌다라는 맞습니다. 비판도 좀 전에 하셨잖아요. SRT는 사실 그러니까 경쟁 체제면 좋은데 사실 그 노선을 거의 수서하고 저기 광명까지만 출발역만 다르고. 출발역만 네. 다르고 예. 거의 다 이제 나눠 쓰기도 하고요. 더 그 아이러니한 거는 SRT의 차량 정비나 아니면 뭐 사고 복구, 심지어 개착 청소 같은 것도 다 코레일 계열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고 아까 보셨지만 지분도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설프게 분리해 놓고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 그리고 SRT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지금 K 코레일의 그 적자를 메꾸는데 쓸 수가 없고 SRT는 또 살짝 보면 같은 클린 컴퍼니 같은 거잖아요. 코레일은 온갖 지역에 돈 안 되는 노선을 줄줄이 거느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SRT는 깔끔하게 이렇게 그렇죠. 해서 왜 SRT처럼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코레일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사실 이게 또 두 회사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우리의 코레일 우리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철도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 노선이 없어지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철도가 건강해야 이게 살아 있을 텐데 이 코레일이 위기는 국가 교통 체계 전체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적자 노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좀 네. 숫자로 보면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부가 이제 PSO라고 해서 공익 서비스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네. 전체 손해액의 절반도 못 미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한 2조 4천억 정도를 손실을 봤는데 그 중에 1조 6천억 원만 보상을 해줬다. 그 손실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타더라도 이게 그 그렇습니다. 어떤 교통 인프라의 유지를 위해서 네. 기차 이 그렇죠. 노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이 역도 없애고 노선도 없앴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 기차가 그렇죠. 유일한 교통수단인 그런 곳이 이동의 있죠. 권리를 네.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그것 때문에 손실을 2조 4천억 원을 보고 있는데 5년 동안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준 거는 1조 6천억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6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 중에 절반만 보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 네. 완전한 민간 네, 자본도 아닌 네, 것 네, 같습니다만 네. SRT라든지 아니면 네. 서울교통공단 네, 네. 서울 지하철하고 네. 대비돼서 보통 9호선, 비교하는 네. 9호선 같은 네. 그런 곳은 구호선도 사실 흑자인가요? 이제 그 맥쿼리가 들어왔었다가 지금 이제 부산은행이 대주주로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SRT는 아까 봤듯이 이제 거기도 그 금융사들이 들어가 있다가 정부가 다시 인수를 네. 했죠. 그렇지만 이제 SRT는 또 재밌는 게 KTX보다 요금이 더 싸게 잡혀 있습니다. 10% 정도 아, 그런가요? 싸게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게 요금이 싸면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수소에서 KTX, SRT를 타는 사람들은 싸니까 좋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KTX가 운영을 했다면 코레일을 운영했다면 그 10% 정도 되는 매출을 그대로 이익을 만들어서 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SRT의 이익으로 잡히고 코레일은 여전히 적자를 내는 그런 구조,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분들이
속상할 만하네요. 네, 이거는. 그 게다가 사실 SRT가 한때 또 이익을 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또 SRT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제로섬인데도 제로섬이 과연 제로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 지하철 고선도 맥커리가 빠지면서 지금 이제 좀 적자로 네. 돌아선 상황입니다. 방만경영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게 이제 그 사실 많은 이제 그 파업할 때마다 지적이 지하철 나오죠. 파업할 때마다 이제 그 신문들에서 네. 적자 나는데 파업이다. 아니면 뭐 그렇죠. 이 고용 인원이 공기업에서 가장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력 구조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적자 구조를 방치하고 인력 먼저 손대는 건 자칫 지금 최근에도 그 안전사고들이 계속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문이 끼인 상태로 뭐 끌려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문제인가라는 고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코레일이 그 공기업 가운데 인원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고 네. 그렇지만 또 이 노선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대구에 광역철도도 있고 중앙선, 동해선 등등 늘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네네. 노선이 그래서 이제 늘어났다고. 그 철도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이제 코레일은 이제 이걸 외주화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떤 이제 경영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레일 사측에서 네. 뭐 사측에서 내놓은 해법은 인건비 절감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인건비가 그럼 진짜 많이 들고 있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인건비를 그러니까 이제 안전 인력 인건비가 1조 2천억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에 네네. 들어가는 인건비. 영국 철도가 그 민영화 이후에 예. 거의 그냥 나중에 중단되다시피 현재 뭐 그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부가 일부 다시 국유화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 뭐였냐면 가장 먼저 민영화된 철도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 인력을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서 사고가 나고 탈선도 벌어지고 엄청난 그 피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JR 그 홈페이지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JR 서일본 니시 니혼 열차의 네. 그 홈페이지인데 맨 밑에 보시면 일본어 잘하시죠? 2005년 4월 25일에 그렇죠. 발생한 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홈페이지 지금도 메인에 떠 있습니다. 지금 19년 전 사건인데 이게 그 당시 사고로 107명이 죽고 549명이 다치는 그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기차가 탈선을 해서 그 차량이 아파트에 가서 부딪히는 엄청난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보면 이제 이게 설비 투자를 줄이고 안전 인력을 크게 줄이고 고용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그러니까 2인 승무를 1인 승무를 줄이는 등 엄청나게 비용을 줄이면서 결국 그 비용을 줄일 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눈에 띄지 않는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비용을 줄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JR은 뭐 19년 전 일을 아직도 사고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민영화된 철도 노선들이 여전히 서비스가 부실하고 일본에 그 여행 가보시면 지하철도 한번 갈아탈 때 계속해서 막 표를 새로 끊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민자 노선하고 민자노선하고 왔다 갔다 국유 하면서 노선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뭐 이렇게 소환이 안 되기 때문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일본의 그런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아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사고가 많이 벌어져서 정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요금을 올리면 좀 이게 해결이 됩니까?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이고 지금 적자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 안전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네, 거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당장 13년 동안 올리지 못한 요금과 별개로 일단 당장 코레일은 98% 정도가 전기로 그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지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12%로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금을 안 올리면 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K 열차 운행거리가 줄면서 1.2% 정도 운행거리가 줄었는데도 전기요금이 올라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그 전기요금이 1kW 시당 한 10% 정도 그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요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고 비용 구조 그리고 당연히 임금도 뭐 영원히 동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르는데
요금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금 올린다는 건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따는 그런 작업이긴 할 텐데 그래도 네. 책임 있는 태도로 정부가 임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도 계속 들긴 사실 하네요. 이제 요금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로 사용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당연히 KTX 요금도 그렇지만 지역의 이제 적자 노선들 무궁화 노선 같은 걸 있잖아요. 네. 그런 노선들을 어떻게 정부가 이걸 공적 책임을 감당할 것이냐. 예를 들면 무궁화 노선들은 엄청난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예. 아까 보셨듯이 그 적자 비율을 지금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실 그 이제 그 이 전국 22개 그 철도 노선 가운데 이익이 나는 노선은 4개밖에 안 되고요. 네. 그 사실 그 비율을 이제 그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사실 그걸 정보가 공개가 되면 아 여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 비용을 코레일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장강선의 경우에 일부 노선은 거의 그 실제 비용 대비 수익 대비 비용이 막 7배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700%, 7배요. 700%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실제 수익 대비. 그 비용을 다 지금 이제 코레에서 벌어서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 이 노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유지를 한다면 이 비용을 지자체와 정부가 어떻게 나누어 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비용보다 정확히 나오면 이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높아지겠죠.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언론도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 철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말에 KTX 타려고 보면 굉장히 그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렵죠.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취소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뭐 취소도 많지만 예. 기본적으로 노선이 그 열차가 표가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보면 이게 이제 서울하고 수서에서 동시에 기차가 출발하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오송을 지나는 평택하고 오송 지나는 구간에 두 열차가 합쳐지잖아요. 네네. 합쳐지는데 보통 이제 하나의 선로로 그 운행할 수 있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편을 늘릴 수 있는 애초에 한계가 그 있고 이 철로 인프라 자체가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으면 이제 철로 열차를 증편한다면 상당 부분 그 코레일 적자를 해소할 수도 있을 텐데 주말에 혼잡 그 시간에 당연히 그 수익성이 높은 구간이잖아요. 네. KTX를 증편하면 될 텐데 지금은 증편을 못하는 구조다. 그거는 이 코레일이 오랫동안 그 코레일과 철도공사가 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또 오송역이 문제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세종 그 행정복합도시를 만들면서 오송역에서 또 다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오송역 보면 거의 그냥 막 그 통근 열차처럼 네. 사람들이 가득 막 줄 서가지고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정부의 교통 장기 정책의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문제를 코레일이 적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가는 건 문제의 본질과 해법이 전혀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평택과 오송 구간에 진작에 어떤 복선을 설치한다거나 병목을 해결하는 게 있었다면 네. 자 주말에 승객이 몰리니까 여기 증편을 하자. 그러면 코레에서 좀 더 KTX에서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을 적자를 보존하는 데 써서 상당 부분 적자가 해결되는 그런 구조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게 좀 성급하다. 네. 좀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해법을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맞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얘기도 좀 짧게 해볼까요? 그렇죠. 지하철 승객 한 명 태울 때마다 800원 정도 적자가 나고요. 하루 평균 이자 비용이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하철을 운행을 하는데 네네.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00원씩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요금도 세계에서 가장 또 이렇게 저렴한 편이고요. 네, 네. 외국인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갈아타기 편하고 심지어 저기 중간에 보시면 평균 한 1달러 정도 되죠. 한 1,400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입니다. 그리고 이 요금이 낮은 건 일단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요금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네. 저희 이원재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 한번 다뤘는데 사실 이제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유임승차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네. 뭐냐면 돈 내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줄어드는 구조인 거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의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서울 지하철의 이 수익 구조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그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법 뭐라고 해법,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공공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네. 문제. 시장에 맡겨두면 일본과 영국처럼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결정권자, 사실 고용주가 국토교통부인 것과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되고 SR과 통폐합 논의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자 노선에 대한 공익 서비스 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로 사용료의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이런 게 다 보장이 되면 어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에 대한 이제 이 경영 효율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력 배치를 논의할 수 있고 그 인력 배치를 논의하더라도 무조건 안전 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철도 파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지방철도는 없애고 서울 수도권은 마구잡이로 급행철도 늘리고 완전 지방은 일부러 버리는 수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해법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